네, 안녕하세요. 노마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는 41쪽입니다. 우선 중요한 개념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 이탈리아 현재 수도이죠. 네, 예전에는 이제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롬. 제국이니까 황제국가, 굉장히 큰 나라로 이제 여겨지고요. 첫 번째 배울 것은 로마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공화정.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것은 공동체 할 때 이제 공이에요. 공동체. 즉 정치를 누가 하는 거냐면 공동으로 이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 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공화정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이 노마가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 요게 요 사건으로 굉장히 이제 달라져요. 포에니.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에 현대 자동차 중에서 포니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70년대 나왔던 자동차거든요. 포니. 그 뭐 아반떼 아시나요? 약간 그거 굉장히 조상님 같은 차거든요. 되게 뭐 조랑말인가 뭐 그런 뜻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선생님은 이 포니 자동차 생각하면서 이 포니 전쟁은 이제 그냥 그렇게 기억했어요. 연관시켜가지고. 근데 이것 또한 보니까 한 100년 이상 했네요. 전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로마랑 이제 뭐 그 카르타고라는 나라랑 이제 전쟁했거든요.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내가 여기서 쌤이 여기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르타고 내가 그 어디지? 페르키아가 만든 도시거든요. 카르타고가. 카르타고도 약간 카잖아요. 자동차, 카르타고. 자동차 타고, 약간 카르타고, 포에니. 약간 이렇게 제가 암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포에니 전쟁 때 또 중요한 개념이 이 사건 이후에 그 라티푼디움이라는 걸 이제 경영하게 돼요. 라티푼디움. 라티푼디움은 이제 그 대농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농장. 그렇고요. 넘어가서 그라쿠스 형제 되게 중요한데 그라쿠스 형제 해야 됩니다. 어땠어? 그라쿠스 형제. 아 여기 있네. 넘기기 전에 그라쿠스 형제가 계약했다. 이 사람 중요해요. 그라쿠스 형제. 근데 계약이 이제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그 구린 정치가들이 나왔고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요거 이 사람 굵은색이 아니네. 아무튼 카이사르가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교양으로 좀 알아둬야 할 사람이에요.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뭐 그런 말 했었고 그다음에 주사위는 뭐 던져졌다 했던 뭐 사람인데요. 그 뭐지? 되게 유명한 책 있는데 쌤이 지금 방에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책이 뭐더라?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탈리아에서요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카이사르라고 하거든요. 카이사르. 그렇고 그 다음이 카이사르 다음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아들이에요.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 뭐 조카인가 아마 조카를 입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 뒤를 이어서 정치를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뭐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아무튼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제정이라 그럽니다. 제정. 제정은 정은 정치고요. 그쵸? 우리 군주정, 민주정. 그쵸? 그때 정치고요. 제는 뭐예요? 황제. 그쵸? 황제가 정치를 했다. 이제 그겁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왕이 없고 공동체가 정치라는 무슨 정치였습니까? 그죠? 공화정이죠. 근데 공화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옥타비아누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제정이 있은 다음에 로마의 평화가 있었다. 팍스 노마나라 해가지고 한 200년 동안 노마가 이제 평화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기죠. 로마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성기가 지난 다음에 로마도 이제 세태세태해요. 세태세태 해가지고 그 뭐 군대가 이제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왜 군대가 개입 정치합니다. 그러고 요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 패스 여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여기 굵은 거니까 요거를 이제 일단 콘스탄티누스 요 황제가 좀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한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 영화도 있었는데 콘스탄티 뭐 이런 영화 있었는데 키아누 리브스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외우기가 쉬웠었죠. 콘스탄티가 있어서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 번에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재밌게 봤어요. 그렇고 노마가 이제 동서를 이제 분열됩니다. 동노마, 서노마 이렇게 분리돼요. 노마가. 그 교과서 이쪽 몇 페이지라 그러지? 46쪽인가? 42쪽이구나. 42쪽에 보면 로마 제국의 영역이 있는데 이 노마가요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거는 동로마, 서쪽에 있는 것은 소노마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로마는 그러니까 소노마가 됐고요. 지금 이탈리아죠 그쪽. 그다음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스랑 이쪽은 동로마가 됩니다. 동로마를 이제 다른 말로 비잔티온 제국이라 하고요. 비잔티온 제국은 1000년 동안 계속되고요. 이 소노마,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은 망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동로마까지 합치면 몇 년이야 이게 거의 아까 8세기 거의 거의 18세기 정도 간 것 같아요. 18세기 어마어마하죠. 나라가 18세기 서너마만 쳐도 거의 한 8세기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래 갔죠 로마가.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유럽인들의 강대국이죠. 되게 강한 나라들의 롤 모델 국가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 로마에 상징하는 게요. 어떤 동물을 상징하는데 그게 뭘까요? 독수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흰머리 그 독수리 있죠. 독수리. 그거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로마를 롤모델을 하고 있어요. 노마처럼 강대하고 오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노마가 망한 걸 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계속 갔을까 그거 이제 연구합니다. 연구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을 삼는 것이죠. 과거의 일을 통해서. 근데 뭐 역사가 뭐 그거 했다고 똑같이 되진 않잖아요. 현재가.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찰력과 안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계랑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로마의 문화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로마의 문화는 이제 실용적이다.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다. 실제 필요한 걸 쓴다. 이런 거고. 그리스를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신도 인간처럼 생겼으니까 인간 중심 문화.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크리스트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뭐 이러잖아요. 크리스트가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교회죠. 이제 기독교. 또 있나? 이거 역사 역량일로 이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이따가 합시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큰 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배울 거. 여러분은 1.5배속 이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수적인 내용을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 처음에 이제 로마는 공화정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 로마에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작은 나라였었어요. 그 뭐 언덕 7개인가 8개 있는 지역에서 이제 로마가 나타났는데 이 로마가 그냥 공동을 이제 막 다스렸던 거죠. 귀족들끼리.
그래서 처음에 귀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6세기 말에 귀족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귀족들이 주로 했던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요, 그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했다. 라고 나와 있죠. 원로원이라는 것은 원로는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원로라 그래요. 원로. 그러니까 그렇고 은퇴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집정관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귀족들이 차지했는데 얘도 보니까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하여 세력을 키우면서 평민들의 정치 요구가 커졌다. 어라? 약간 그리스랑 좀 비슷하죠. 그리스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쟁에 이제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평민들도 보면 중장보병, 그러니까 중장보병이 또 아까 그리스랑 좀 같아요. 그러니까 중무장했다는 거죠. 중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복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무장을 하면 더 비쌉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갑옷을 만드는 거죠, 갑옷. 그 방패도 들어야 되고요. 그 어벤져스의 그것도 이제 캡틴 아메리카 그런 것도 이제 방패도 이제 달아야 되고. 그럼 또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평민들이 그런 거 하려면. 그렇죠?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평민들도 그런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생겼다고 유추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 되면요, 그리스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싸져요. 이 중장 보병이 이런 아이템을 갖추는 게. 그러면서 평민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아무래도 군인 수가 좀 많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복을 하려면 그러니까 귀족들이 평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전쟁하면서 평민이 빠지면 그러니까 쪽수가 안 되는 거예요. 쪽수가. 그러니까 평민들이 이제 그 보이콧해요. 막 귀족들이 전쟁합시다 그러면 내가 왜 우리 권리도 안 주는데 그래서 전쟁 안 한다 그래요. 그 귀족들이 이제 약간 좀 수축되는 거죠. 위축돼 가지고 그래 니네 요구가 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정치할래. 그래 그러면 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평민회입니다. 그리스는 무슨 회의였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그 도시국가가 폴리스고 폴리스는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회의였던 민회였죠. 민회. 근데 여기는 평민회. 그렇죠? 평자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요 평민회만 만든 게 아니라 대표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호민관입니다. 호민관. 요거 약간 중요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평민회. 아니 호민관. 이렇게 호민관. 외죽이 아니야. 호민관이 있고요. 아까 밑줄 안 쳤는데 귀족들은 아까 원로원. 집정관을 독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원로원과 집정관과 호민관 요거 있죠. 요렇게 얘네들. 그쵸? 얘네들이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요 체제가 바로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요. 집정관이 대통령이죠. 오늘날로 치면 원로원이 이제 뭐냐 하면 그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상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원. 그리고 호민관은 이제 평민회가 있지. 이 평민회는 하원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대표가 이제 호민관이고 이렇게 해서 권력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평민과 귀족들 간에. 그런 이제 공화정이니까 이 공화정으로 이제 로마가 어떻게 하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되게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과 평민이 어떻게 해요? 서로 협동을 했다는 거예요. 협동을 했어.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500년 걸렸죠. 이탈리아 통일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성과를 얻었는데 그게 단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니까 뭔가 할 때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뭐 포기할 필요 없어요. 로마도 500년 걸렸습니다. 통일하는데. 근데 통일했는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는데 이 로마가
카르타고하고 싸워요. 카르타고는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국가인데요. 이게 그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카르타고 있죠. 카르타고가 이제 표현문자하고 해상무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붉은색 그 비단 이런 거 팔고 비단이 아니겠지. 옷감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방 그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카르타고가 되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그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거든요. 여기 교과서 지도에 보면 시칠리아가 있고 로마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선생님이 좋아했던 영화 중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토톤가 주인공이 그 친구가 이제 시칠리아 섬 출신인데 거기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이 토토가. 그래서 거기 있는 영화관 아저씨랑 막 우정을 쌓았는데 그 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뿅 갑니다. 뿅 갔는데 이 토토는 지금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리아가 되게 시골이죠, 이제 시골인데 그 영화관 아저씨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유학을 가라. 노마로 가서 노만지 아무튼 어디 가가지고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토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토토는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이제 아버지래 그 뭐지 아무튼 그 영화관 있는 그 아저씨와의 그 약속을 하고 떠나서 유학해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진짜 크게 성공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자는 그 자기 친구에게 뺏깁니다. 되게 안타깝죠. 되게 슬퍼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신 그 영화관 그 아저씨는 이제 죽었고 그 쓸쓸한 그 영화관에 딱 앉았는데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영화관 아저씨가. 그러면서 이제 시네마 천국의 그 OST가 나오는데 쌤이 그 고등학교 때 한 세 번 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랑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스토리였었죠. 아무튼 시칠리아가 약간 시칠리아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두고 이제 카르타고랑 이제 로마랑 싸운 겁니다. 그 기원전 3세기 때 싸웠는데 이 카르타고는 그 배가 있어요. 해군이 있어서 해군. 카르타고는. 왜냐면 그 얘네는 이제 그 아까 전에 해상무역을 했었던 그 민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로마는요, 그 해군이 없어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는데 해군이 필요 없었습니다. 육군으로만 했어요. 그 중장 보병이라는 거 있죠. 아까 중부정한 방패 들고, 칼 들고, 아니 창 들고, 그런 애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힘들잖아요. 카르타고 해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군 막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어찌어쩌지 해가지고 이겨요. 운도 좋죠? 운도 좋아요. 그래서 막 이겨요. 근데 카르타고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의 에스파냐 지역에서도 이제 나라가 있어가지고요. 그 지도에 보면 카르타고 로바라는 곳이 있어요. 로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여기 현재 어디쯤일까? 나 잘 모르겠네. 바르셀로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사람. 그렇죠? 아무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르타고가 여기 이제 2차 카르타고 때 복수를 하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스페인 연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탈리아 북부를 이제 공격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제 여기는 프랑스 남부죠, 여러분. 프랑스 남부. 여기 이제 포도주도 되게 유명하고 나중에 한번 여행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산맥이 있죠. 이 알프스 산맥. 해발 4,000m 이상 되고, 그렇죠. 스키 타러 많이 가잖아요. 스위스가 접견에 있고 여기를요 넘습니다. 근데 넘는데 왜냐면 스페인이 되게 더운 도시예요, 그렇죠? 뭐 반바지 입고 이런 거 입잖아요. 그리고 이때 장군이 하니발. 이 하니발 장군이 그 코끼리 부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그러니까 전 시간에 아마 그 뭐지 말 타는 사람이랑 그냥 보병이랑 일반 그냥 보병을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랑 싸우면 이제 말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장 보병을 하면요, 이 방패 끼운 다음에 고슴도치 전법을 쓸 수 있어요. 긴 창을 이제 늘어뜨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요. 그렇죠? 방어력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하니발이 채택한 것은 바로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로 들어받아 버리는 거예요. 코끼리로. 코끼리로 받으니까 얘리 중장 보병이 어떻게 되냐면 못 막습니다. 이건 완전 진짜 탱크죠. 코끼리 몇십 마리가 그냥 막 돌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코끼리는 어디에 사는 동물이에요?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인데 얘네를 알프스 산맥에 데려가요. 여러분, 코끼리가 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거의 반인가? 아마 죽어요. 근데 또 반이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내려와.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카르타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병사가 있는데 얘네가 북부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요 많이 당황하고요 패전합니다. 전쟁에 져요. 근데 하니발이 재미있는 것은 로마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수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에요. 로마를 직접 쳤어. 로마를 쳤으면 로마가 이때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안 치고요. 이 노마드는요, 이 로마는 그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 있죠. 도시국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요.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일명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동맹을 만든 거예요. 동맹. 동맹 정수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통일했을 때 많은 부족들이 다 로마와 동맹을 맺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세련됐죠. 그래서 이 하니발 생각은 이런 거였다고 이제 합니다. 그 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동맹국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도장 깨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동맹들이 로마를 거의 배신 안 했대요. 그만큼 로마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을 잘했다는 겁니다. 동맹 전략을.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그 동맹국들을. 그래서 배신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니발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이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식량이라든지 무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카르타고에서 이제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금방 이겨야 되는데 전쟁하면서 이제 식량이랑 무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발이 져요. 나중에는 결국.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목표에 집중해서 로마부터 공격해서 이겼으면 끝났을 텐데 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쨌든 카르타고라는 당시 강대국을 이겨버립니다. 로마가. 그러면서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에서 해상무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로마가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중해를 어떻게 했다? 차지했다. 그래서 로마는 뭐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르타고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요. 이 땅을 다 이제 귀족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라티품디움이라고 그래요. 라티품디움. 대농장, 노예를 이용해서. 그러면 로마의 원래 평민들은 뭐 먹고 살았냐면 그죠?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티품디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곡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되게 값싸게 파는 겁니다. 라티품디움을. 왜 노예로 이용하고 그냥 토지도 그냥 얻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평민들이 이 전쟁이 거의 100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계속된 건 아니었고 1차 전쟁하고 한 몇십 년 쉬고 2차 전쟁하고 몇십 년 쉬고 이렇게 했겠지만 평민들이 전쟁으로 참여했다가 아프고 부상당하고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도 못 짓고. 근데 돌아왔더니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을 겨냥하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럼 자양농민은 어떻게 돼요? 자양농민은 이제 평민이죠. 스스로 자짜고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그냥 농사 짓는 게 자양농민이에요. 이 평민들이 그래서 자양농민이 몰락해요. 자기 거 안 사줘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대기업이
그 물건이 훨씬 더 가격이 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이제 여기 펼쳐진 겁니다. 평민이 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제 그라쿠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형과 동생. 이제 뭐 가이우스 그라쿠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세리우스인가? 아무튼 이 형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호민간입니다. 호민간. 평민 대표죠. 이들이 근데 얘네 할아버지가요. 되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외할아버지가 바로 하니발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하니발이. 그러니까 되게 명망이 있는 뼈대 깊은 집안이죠. 근데 이 집안인 사람들이 귀족들만 이렇게 돈이 많이 벌고 평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영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근데 누가 막겠어요? 나티품제원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이제 막는 거죠. 근데 귀족들은 어디에서 정치를 하죠? 노마공화정에서 원로원에서 이제 합니다. 원로원. 원로원이 오비예요. 오비. 그러니까 태역 약간 나이 많고 근데 집정관도 그 귀족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집정관, 대통령 같은 것도. 근데 노마 집정관은 2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은퇴하면요 원로원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로원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원로원이 반대할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라커스 그래서 살해당해요. 형이 살해당하고 동생이 이제 개혁하려는데 또 원로원 측에서 그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니까 이 동생은요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쓸하게 이제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노마가 이제 망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공화정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면 앞서 선생님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군주정. 군주정은 무슨 정치예요? 그죠. 군주가 이제 뭐냐면 왕입니다. 왕정치예요. 왕정이랑 같습니다. 왕이 정치하는 거. 귀족주는 귀족들이 정치하는 것. 민주정은 우리 시민들이 정치하는 것. 요 세 개가 합친 게 이제 바로 로마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거. 공화정이죠. 사실 공화정. 왜 그러냐면 일단 군주정이 뭐예요? 군주정 왕이죠. 로마에 왕 같은 게 있어요? 없지만 아까 대통령 같은 게 있다고 했었죠. 그게 집정관이죠. 집정관. 집정관이 정치하는 걸 보면 군주정처럼 보이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귀족정은 이제 뭐가 노마에 있을까요? 하면 원로원. 원로원 귀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귀족 정치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민주정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까 전에 민회였죠. 그쵸? 근데 이 노마에서는 평민회라 그랬었죠. 평민회. 여기 왜 평민회 없냐? 평민회. 이 평민의 힘. 평민의 힘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평민회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바로 군주적, 귀족적, 민주적. 요걸 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됐다? 되게 발달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거예요. 누가요? 폴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요. 폴리비우스. 이 사람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마가 잘 되는 것은 정치가 세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빈부 격차가 심해졌어요. B는 가난한 B자고요. 부는 이제 여러분 부자할 때 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구린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구린 정치가입니다. 카이사르랑 또 뭐 누가 있지? 전쟁 쳤네. 폼페이우스인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혼란을 이제 수습하려고 합니다. 이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스파르타쿠스라고 해가지고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노예들이 검투사예요, 여러분. 검투사.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요.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음식 먹으면서 그런 거 있죠. 그 UFC라고 그러죠. UFC.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 그냥 감상했는데, 근데 이 검투사는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진짜 살해하는 거죠. 완전 진짜 원초적이고 지금 치면 되게 잔인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즐겼는데 이 노예들이요. 집단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움이 얼마나 잘해. 1대1로 못 이길 거 아니에요. 이 싸움만 했던 이 노예인데 얘네들이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골칫거리였었죠. 그래서 카이사르라든지 폼페이우스 등이 이 사람들을 이제 막습니다. 그 밖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반란이 터져요. 그걸 이제 막는데, 이제 그 사건, 이 노예 반란 사건으로요, 이 로마에서는요, 이 노예들을요, 조금 많이 대우해주기 했다고 합니다. 또 반란이 일으키면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어쨌든, 그건 이제 넘어가고, 이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정확하니까, 이 반대파들이 암살해요. 암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암살시켰을 것 같아요? 로마는 무슨 정치다? 공화정이다. 근데 카이사르가 한 정치는 뭐다? 독재다. 독재. 네가 무슨 황제냐. 너는 공화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해서 카이사르를 이제 죽이는데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브루투스가 누구냐면요. 카이사르가 사랑한 여자의 아들이에요. 카이사르가 약간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라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이사르는 그 거지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엄마가 키웠는데 그래도 귀족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실로 이 사람이요. 부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부자 친구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요. 지금 치면 몇십억 빌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빌린 건 아니고 꾸준히 빌려가지고 되게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했냐면요. 보석을 사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많아요. 사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냥 근데 여자들도 좀 귀족들 집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자일 때 선물하니까 이 여자들이 카이사르가 되게 멋있다고 소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냐면요. 이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에게 군사를 주면서 방어를 하라든지 그런 걸 하겠죠. 그러다가 이 카이사르가 해적에게 잡혀요. 근데 해적이 안 죽입니다. 왜냐면 몸값을 받아내면 그게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벌 받드는데 너 10억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주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래서 너 노예 옆에 있지. 노예에게 가서 10억 갖고 오라. 그러면은 노예들이 가서 진짜 그 주인 집에 가서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노예를 잘해주기로 했잖아요. 이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노예 반란 이후에. 근데 카이사르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몸값이 10억이라고? 야, 100억은 불러야지. 이렇게 더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값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어처구니 없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그 돈 많은 친구에게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몸값 10억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줬던 친구는 얘를 지금 죽으면 자기가 돈을 못 갚잖아요. 돈이 빌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눈물 악 감고 돈 빌려줘요. 그래서 해적들이 놀랍니다. 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왜 그 100억을 가져오지? 근데 카이사르가 이제 자기 몸값을 불리면서 해적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해적에게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100억 주고 내가 이제 니네들 여기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내가 해군 끌고 와가지고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목을 다 잘라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해적들이 막 비웃죠. 네가 뭔데 막 그러면서 막 비웃는데 얘가 100억 가져와서 이제 풀려나요. 그리고 진짜 해군 끌고 와가지고요. 그 해적들이 다 소탕합니다. 더 잡아들이고 처형하고 그래요. 그리고 해적들이 그 긁어모은 돈 있잖아요. 그거 다 카이사르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빌렸던 돈 있죠. 그거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말년에 암살당합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 대비를 안 했어요. 자기 반대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카이사르는. 내가 이탈리아를 위해서 너무 힘썼는데 누가 날 죽이겠어. 이렇게 했다가 그 젊은 사람들 얘네들이 노마 공화정이 진리인데 이 사람 뭐 원로원도 무시하고 자기가 독재하려고 그러네? 왕 되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죽인 건데 이 카이사르의 부하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돈이 많은데 이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빚진 거 다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해서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쁜 놈입니까? 하니까 시민들이 다 카이사르의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웃기죠? 이거 반대파들은요 오히려 쫓겨나고 나중에 다 죽습니다. 이 카이사르를 죽였던 사람들, 브루투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카이사르의 명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이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우리 빚 다 갚으려고 있었다고? 여러분, 대통령 중에 우리 국민들 빚 다 갚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왕 중에서? 없죠. 뭐 정복하고 뭐 강개토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은 정복하고 군체했었지만 이런 평민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민들이 카이사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지만 조카를 입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타비아누스예요. 오타비아누스는 18살이었는데 나이가 맞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렸어요. 어린데 이 평민들이 로마 평민들이 옥타비아누스에다 줄을 세우고 옥타비아누스에 밀어준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카이사르 양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옛날 부하들이라든지 카이사르 전쟁을 잘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야말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카이사르에게 뭘 배웠을까요? 자신의 경호부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카이사르는 경호부대가 없이 그냥 로마 사람 오면 다 그냥 받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여자들에게도 선물 다 주고 그쵸? 친구들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근데 옥타비아스가 딱 보니까 그건 그거고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 어떤 놈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대 이제 경호를 엄격히 하고 자신의 반대파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쫄아버렸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이 카이사르만큼 졌는데 맘만 먹으면 그냥 죽이니까 자기 반대파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당신 좋아해요. 그걸 이제 제스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있는 곳이 원로원이니까 원로원이 존엄환자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러니까 꼬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이 거의 황제죠. 황제.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황제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사실상의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황제가 하는 정치를 뭐라 그래요? 재정이라고 그러죠. 재정. 그래서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간 것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의 길을 닦아준 사람은 사실은 카이사르예요. 근데 카이사르는 길을 닦아주고 안타깝게 그냥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용어가 황제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고 그러고 차르가 이제 카이사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독일 황제는 카이저라고 그래요. 카이저. 그러니까 카이사르랑 약간 비슷하죠.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카이사르보다 이 문제 낼 때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재정이 시작됐고 기원전 27년 로마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 이제 오현제라고 해가지고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정치가가 일단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가 안정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이제 뽑았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도요 아들이 없었어요. 다음 황제 누가 돼요? 황제가 뽑는 겁니다. 누구를?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도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이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황제시키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이제 황제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 돌아갔던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0년 동안 이제 로마의 평화를 불러온 거죠. 그런데 그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의 마지막에 있는 마르쿠스 아울레이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황제를 물려줘요. 근데 이 코모두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요, 개망난입니다. 정치보다는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살해당해요. 세상이나.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런 거예요. 황제가 되게 유능하고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얘는 맨날 놀기만 하고 뭐 하는 게 없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는 이게 경호부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경호부대가 황제를 살해한 겁니다. 이 코모두스를 살해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오히려 잘 된 거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요. 예, 되더라고요. 근데 황제가 없다 보니까 누가 황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이제 모르지만 군대를 끌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군사령관들이죠. 걔네들이 로마에 와서 자기가 황제가 됐다 뭐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말려요? 군대 끌고 왔는데. 근데 뭐 A 사령관이 군대 끌고 왔으면 B 사령관도 네가 왜 하냐? 내가 더 강하고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군대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그런데 이 군사령관이 노말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노말을 안 지키고 수도로 왔네? 그러면 국경에 있는 방어선이 뚫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휴전선에 있는 군대에 있는 사령관이 그 군대 다 이끌고 서울로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그때 북한이 쳐들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죠, 정말. 근데 노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옆에 노마 주변에 노마가 영토가 크잖아요. 그러면 옆에 국경을 마주한 나라도 많겠죠. 그렇죠?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없잖아. 뚫렸네.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게르만족. 게르만족은 현재 뭐 독일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 뭐 영국도 게르만족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그죠? 페르시아 쪽에 있는 얘네들이 쳐들어오면서 로마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200년 동안 평화하다가 이렇게 정치인 잘못 한번 뽑아가지고 그렇죠. 자기 아들 준다고. 그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거 영토를 어떻게 관리하지? 그냥 차라리 영토 좀 나누자.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거 영토를요 4개의 부분으로 나눠요. 제국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4명의 통치자가 동시에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사현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날개글에 보면 이렇게 있죠. 황제가 지금 4명이 있죠. 4분할 통치 조각한 거. 황제가 그러니까 노마 제국의 2명의 황제와 그다음에 부황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장, 부회장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게 나중에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맞나? 그 동서노마로 이제 분할된다고 했잖아요. 그 앞서. 그러니까 동노마 쪽에 황제랑 그다음에 부황제가 있고 서노마 쪽에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는데 요게 이제 진짜 노마가 분리돼 버린 거죠.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노마를 4개 4분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거 되기 전에 이거를 노마의 혼란에 이제 막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대제는 그러니까 great 굉장히 그 큰 대잖아요. 황제인데 어떤 황제예요? 대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적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황제 중에서도 엄청 큰 황제다. 이 황제가 했던 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콘스탄티 영화 봤는데 그게 악마 그 영화가요. 그 테마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사라는 것은 악마를 이제 퇴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탄도 나오고
뭐 천사도 나오고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콘스탄티가 아무튼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공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이게 아시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주피터, 뭐 이제 제우스를 주피터라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리스 신들이 이제 섬겼어요. 근데 이 크리스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는 때 쉽게 아세요, 여러분? 쉽게 그 기독교 배우면 기독교에 가면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신이에요. 신 한 명만 섬겨라. 그게 하나님만 섬겨라 있는데 아니, 로마는 신이 많아요. 되게 많아. 뭐 그리스 신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그리고 얘네들은 군대에 안 갈라 그래요. 웃기죠. 번역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골칩니다. 얘는 뭐 로마에서 믿는 신도 안 믿고 지네는 뭐 군대도 안 가네? 그건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죽여 이렇게 됐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도교를 인정해요. 그리고 수도를요 로마가 아니라 좀 부자 동네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 지금 그 동방 쪽이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서방은 왜냐면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이제 배웠어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달됐다고 이제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제 옮깁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가 결국은 분해돼요. 동서로마로 분리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서로마는 게르만이 아까 있었죠. 그 독일 애들 얘들이 침략으로 멸망. 네, 동로마는 비잔팀 제국으로 1000년 동안 지속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 1800년의 역사에 가진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리의 양아들이라고 했었죠. 여기 인물 속으로 교과서에 보니까 로마 제정 시대를 연, 제정 황제 시대를 연 옥타비아누스와 가상 인터뷰. 기자가 얘기하네요. 여기는 로마입니다. 오늘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로마에서 권력을 잡게 된 옥타비아누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제1시민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황제라 부르지 않고 1시민이라고 불렀네요. 옥타비아누스. 나의 양아버지인 카이사르는 강력한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하는 반대파에게 암살당하였지요. 나는 그 반대파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화정의 여러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황제를 했지만 당시에 있는 공화정의 어떤 제도 같은 것은 건드렸다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지했습니다. 근데 군대와 재정을 장악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여러분. 싸움도 잘하는데 어때요? 돈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완전 엄청 센 거죠. 그래서 반대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기자. 그렇지만 군 지휘권이나 주요 간직 독차지하여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옥타비아누스. 원래는 나에게 졸업한 자, 신성한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은 아우구스투스 칭호와 함께 종신 호민관, 호민관이 어디에 있는 그 간직이죠? 평민회를 대표하는 거죠. 원로원 의장, 원로원은 귀족들 의장, 종신 집정관, 이게 다 무슨 제도예요? 공화정의 제도잖아요. 그쵸? 이런 걸 유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으로는 독재를 한 거죠. 그 황제 제정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공화정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그거 그거를 무시하고 독재를 하다가 암살당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 보고 그냥 어차피 껍데기고 얘네들은 호민과 얘 껍데기고 그냥 있는 척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내가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공화정 제도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기자. 네, 지금은 사실상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로 볼 수 있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렇고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로마의 문화. 자, 이제 로마는 어떤 문화를 가졌냐? 아까 실용적인 문화라고 했었죠. 굉장히.
그래서 실용적인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첫 번째 도로망. 도로망은 아무래도 물자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요. 근데 전쟁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아주 신속한 거죠. 신속. 빨리 가가지고 적을 제압해야 되고 그리고 무기가 떨어지거나 식량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도로가 이제 되게 발달한 거죠. 도로.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도로가 있다고 해요. 한 2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로마에서. 또 하나는 그 상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물을 나르는 게 수도교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로마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 로마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제 대구했어요. 이때 여러분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로마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진짜 5층짜리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높은 그 층에 사는 게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렇죠? 근데 로마는요 높은 데에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맨날 진짜 끔찍한 얘기인데 엘리베이터 없이 만약에 교실이 5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가보니까 한 8층짜리도 있던데. 그럼 거기를 등하교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힘들어요. 물도 5층까지 수도꼭지 트는 게 아니라 2층 내려가서 물 떠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다. 뭐 공중 목욕탕과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 즉 이런 거 다 뭐라 그래요? 건축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건축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잘 지었다. 이게 실용적이다. 건축이 뛰어났다. 또 하나는 법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법을 잘 만들었다. 내역을 보니까 로마법은 여기 여러분 날개글에 보시면요. 그 똥오 있죠. 똥오. 여기에 로마법의 발달 과정에서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요. 간습법. 간습법은 구전되어 전하는 거. 구전이라는 것은 입구자예요. 입구. 입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구전. 그러니까 글로 써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문법이라 그래요. 불문법. 문은 문장이잖아요. 센텐스.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것이 문법이에요. 여러분 그 영어 문법이 아닙니다. 글로 써져 있다. 근데 불은 뭐예요? 아니 불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법이 아니다. 간수법은 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되는 것이다? 구전되어 있는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돼. 말로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 죽이면 너 사형이야. 이런 거. 간수법입니다. 근데 그걸 글로 썼다. 그러면 뭐예요? 성문법입니다. 문법이 글로 쓴 법이죠. 성은 이룰성이에요. 글로 쓴 걸 이루었다. 근데 처음에 있는 법은 12가지만 했습니다. 12표법 해가지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하잖아요. 커졌죠, 제법. 그래서 시민법. 이건 로마 시민을 위한 법. 그런데 로마가 제국이 됐죠. 여러 나라를 이제 거의 다는 아니고 아무튼 정복했잖아요. 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서로 좀 다르겠죠. 법 하는 게. 그걸 다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만민법입니다. 만민. 천하 만민 그러잖아요. 만국의 백성 이런 거 만민.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민법이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시민법은 이탈리아 통일이겠고 만민법은요. 언제 로마가 굉장히 팽창해요? 카르타고를 물리친 무슨 전쟁? 그 포에니 전쟁 이후. 그렇죠? 포에니 전쟁 이후 만민법이 발전했다. 그리고 그 동로마 황제였던 이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잖아요.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요. 로마의 법률에 집대성한 법전이 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여러분 세계 3대 법전은 그냥 교양 차원에서 그냥 알아두세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아주 옛날에 만든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죠?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로마보다
천년 후, 천년 후 맞나? 유스티니아누스가 한 500년 때인데 천년 후, 천년이 아니지 더 후에 맞는 법전이 있어. 그게 이제 근대 법의 어떤 기본이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네, 안 알려줄래요. 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로마법은 아무튼 근데 그 힌트를 주자면 프랑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그 로마법은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는 나올만 하고요. 로마법의 발달 과정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종교 볼게요. 크리스교. 페르시아는 무슨 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인지 기억나십니까? 짜라투스트라와 관련있죠. 그게 조르아스트교죠. 그죠? 그 불에 믿는, 그쵸? 그래서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싸웠다. 그게 기독교 영향을 줬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예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헤브라이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여기 예수가 등장해서 뭐라 얘기하냐?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럼 누가 좋아요? 당연히 노예, 여성, 하층 민. 누구든지. 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 중국에서는 그런 그 제자백과가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죠? 묵자가 있죠. 묵자. 그쵸? 묵자가 있고.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박해했어요. 이제 박해라는 것은 이제 뭐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괴롭히는 거죠. 이 크리스도교도는요. 로마의 정통적인 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여러분 죽으면 신이 돼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 탄압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랬는데도 크리스토교 세력은 계속 커졌다. 왜지? 왜지? 그러니까 크리스토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 같은 것을 땅에 놓고요 밟으라 그럽니다. 못 밟잖아요? 너 그러면 크리스토교잖아요? 너 그러면 그 사자밥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전에 그 검투사들이 했던 그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 거기 데려가서요 사자를 풀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자랑 싸우라고 합니다. 검 같은 거 안 주고요. 사자 밥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오면 막 도망가고 막 그거 보고 막 낄낄거리고 그러려고 이제 했는데 이 크리스토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숭고하다는 것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건데 그건 귀족하고 왕족만 했던 거잖아요. 아니면 뭐 브라만 같은 제사장. 근데 평민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쇼킹이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귀족들도요. 아, 뭔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그러는 겁니다. 웃기죠? 웃긴 게 아니라 진짜 문화적인 쇼킹을 받은 거예요. 뭔가 진짜 있나 보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기독교인들이 뭐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 보면 좋은 말만 써져 있잖아요. 뭐 사랑을 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쵸?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아니 내 몸과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겠어요? 존중하지?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기독교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이 사람이 밀라노에서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명령할 때 명령 법입니다. 근데 칙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밀라노에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 기독교 이제 인정. 기독교 괴롭히면 너가 범죄자.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시켜 버립니다. 이게 313년. 그래서 나중에 이 크리스토교는요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조로아스교가 이제 국교인데 여기는 크리스교가 국교가 되고 이게 이러면 유럽에 여행 가면요 성당이 되게 많아요. 성당이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다 그리스도교에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내린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에게 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켜버린 거죠. 옆에 날개글의 똥 6번에 보면 카타콤이 있죠. 동그라미 6번. 카타콤은 지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항상 죽여버리니까 박해하니까 몰래 도망친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비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끝났나? 역사 역량을 길러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 때는 이 펠리세폴리스가 수도잖아요. 여기 모습이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소아시아에서는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세폴리스, 그리스어로 페르시아의 도시라는 의미로 다리우스 있을 때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페르세폴리스가 수도고 다리우스 있을 때 건설되었고 여기는 소아시아 건축 양식의 집대성되었다.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해왔던 알현실 10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백주 궁전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 기록 보관소들이 있었다. 이 궁전에서 왕의 즉위식과 함께 매년 초 페르시아에 접목된 여러 나라에서 공주라고 읽을 뻔했다. 공물을 바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세금 바치는 거죠, 공물은.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의 진시황과 병마용객.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진시황제가 산신이 되려고 그러니까 계속 안 죽으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50세인가 그때 죽었는데 그 무덤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그 도골꾼이라고 그러죠. 그 보물 사냥꾼. 얘네들이 이제 묘의 그 왕릉을 파가지고 무덤 파가지고 거기 있는 보물 같은 거 이제 훔쳐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무덤 만든 사람 있죠.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나. 그리고 그 죽인 병사들을요, 그 숙소로 오게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해요. 술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을요, 다른 병사가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시황제의 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교과서 읽어볼게요.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이후 중앙집권적인 진 제국에 등장하였다. 진의 병마용갱. 병마용갱은 그 병사와 말 이게 있는 그 무덤이에요. 이게 1974년 중국의 시안의 외곽 마을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세상의 모습이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시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이제 병사들의 모습을 한 곳입니다. 이 구덩이가. 진시황제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에서 병사와 말의 토용, 그러니까 이게 흙 인형이죠. 근데 이 흙 인형이 한 2m인가 그래요.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진짜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병마용갱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통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권력은 대단하지만 자기 아빠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50대 때 산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죽고 나라는 그냥 망하고 권력이 대단하지만 과연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과연 어디에 갔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또 있잖아. 로마가 있는데 또 이 로마는 자료 3번에 보니까 이 몇 페이지니? 45페이지에 보니까 콜로세움 모습이 보이시죠? 로마에 가면 여기 꼭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 5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잖아요. 실용적인 문화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 그쵸?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근데 여기 건축 양식이 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사진에 이 콜로세움이랑 원형 경기장, 그쵸? 여기서 검투사들의 시합,
사람과 맹수의 싸움. 아까 뭐 기독교인은 풀어놓고 그 뭐지 사자 풀어놓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교. 수도교는 뭐냐면 수도 아시죠? 수도. 이게 물이 트는 거. 그 다리입니다. 수도교. 그러니까 이 다리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거. 물을 공급한 거예요. 이런 것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죠. 지금도 뭐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